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준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혐의가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을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는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11개의 허위 논문과 확인서 등을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조 5천억 원을 제시해서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독도 소방 구조 헬기 추락 사고 13일째인 오늘 박단비 구급대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미국의 합참 의장과 국방장관이 내일과 모레 잇따라 한국에 옵니다. 지소미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살처분된 돼지 사체에서 핏물을 포함한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영상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매몰지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1,9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곳입니다. 안내판에 보시면 주소는 오산시 원동이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아래 아파트 이름에는 남동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 광고를 하는 곳들을 다녀왔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JTBC는 기무사가 촛불 집회 당시에 작성한 계엄 문건을 작년 7월에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죠. 내일이면 1년이 되는데 정작 조 전 사령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의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처음부터 계엄령을 내리는 건 너무 세니까 위수령부터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검찰이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촛불 집회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건 작성 전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따로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엄군에 편성된 8사단장과 24단장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힙니다. JTBC가 입수한 계엄 문건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문건 초안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썼다는 담당 서기관의 진술조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 시국이 엄중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 바로 계엄을 선포하긴 어려우니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위수령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꾸린 계엄 문건 TF팀의 팀장도 지난해 8월 31일 조 전 사령관이 위수령에 꽂힌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재판정에 있어가지고 네네 그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TF팀의 한 중령은 처음 작성한 보고서에 위수령 내용이 빠져 있어 조 전 사령관이 짜증난다며 역정을 냈고 이후 수정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위협이 되고 국헌 문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놀랍게도 혹은 별로 놀랍지 않게도 실제 계엄안을 짠 실무자는 5.18을 참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엄안을 보면 특전사와 특수부대를 계엄군에 추가로 배치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 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문건 TF에 파견된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이를 작성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조연천 전 사령관 지시로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엔 3, 7, 11 3개의 특전 여단이 투입됐습니다. 기존 규정과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정한 것도 조 전 사령관 지시라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엄 문건 TF 팀장은 2017년 2월 27일, 28일쯤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기무사 방첩 정책과장은 계엄 사령부 참모진도 합참 국방부 요원에서 육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합참을 배제하고 계엄군을 아예 육군이 지배하려 했던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 기무 요원들도 동원했습니다. 계엄 문건 TF 팀장은 검찰 진술 조서에 자필로 조 전 사령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일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지금 1년째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 사이에 군이 조 전 사령관 계좌로 매달 450만 원씩 입금해왔고 이달에도 또 다음 달에도 이런 연금을 줄 예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받는 군인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도 투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일부를 개정한 건 지난 9월.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신상 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현재 기소가 중지됐지만 매월 450만 원의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보고서 제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국 다음 달까지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50만 원씩 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주한 사람들에게 연금이 지급된 건 조 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조홍 전 헌병감. 1995년 검찰 수사를 피해 캐나다로 도주한 뒤 지난해 11월 사망할 때까지 23년 넘게 수억 원대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매년 세금으로 거액의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 정작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도피 자금을 대고 있던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조 전 사령관 사건 이후 군은 경찰에 퇴역 군인들의 범죄 기록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한국에 돌아와 실형을 받아도 군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연금 규정에 따르면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의 절반만 깎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현역 시절 STX에서 뇌물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지만 지금도 연금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작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탐사기획부의 유선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진술이 알려진 것,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지시로 계엄문건이 작성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지만 예. 어떤 실무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진술 조서를 보면 실무자들이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문건을 수정을 한 내용 그리고 실제 계엄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술 외에 그 당시에 네. 검찰이 달리 확보한 증거들도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수정된 계엄 문건들이 버전별로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확보가 돼 있고 예. 또 조 전 사령관의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계엄 문건 작성 직전입니다. 2017년 2월 10일에 작성한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병이 쓴 일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무사에서 오후 2시에 나와서 청와대에 2시 50분에 도착을 했고 약 2시간을 머무른 다음에 나와서
서소문 다시 서초동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예. 이날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김관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는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사를 했지만 김 전 실장은 나는 계엄 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당시에 그 불기소 이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기 4개월 전입니다. 2016년 10월인데 이때는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그때였습니다. 10월 24일에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시기에 김 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서 계엄령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꾸는 등 내용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도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조 전 사령관을 지금 못 찾기 때문에 1년째 지금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검찰이 이걸 못 잡는 거냐,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검찰이 이제 지난해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수사 상황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2달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예. 이마저도 가서 잡겠다라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는 조 전 사령관이 들어와서 추석에 혹시 귀국을 하면 체포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외교부를 통한 여권 반납 명령은 10월 2일에 또 인터폴 수배 요청 자료는 10월 16일에 보냈습니다. 예. 이런 일정들이 일반적인 특수수사보다는 좀 늦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예. 특히 인터폴 수배 요청마저도 지금 거부당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폴 수배가 거부된 이유는 뭔가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달에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주장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가 실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또 올해 초에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고 또 기존의 한 여권 무효 조치는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생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 무효가 되기 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관장교 시절에 군사영어반 교관을 지냈을 만큼 영어가 뛰어나고 또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형제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범죄인 인도 협정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 초였다면서요? 네.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법무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라서 더 밝힐 수가 없다라고만 예.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폴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박해받았다라고 하면 이 인터폴이 거기 동의를 안 해준다고 네. 다시 잡아오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체포영장일 경우에는 인터폴이 거부할 수 있는데 네.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 그건 대부분 인도를 해준다. 네. 근데 아직 구속영장도 내질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이 됐습니까? 네, 구속영장은 나오지 않았고 예. 검찰이 그렇게 되면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왜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합니까? 네,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수사 당시에도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확인을 하고 그거는 그 비판을 이유에 받을 대해서는- 소지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검찰의 경우에 형제들을 통해서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아까 형제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확인한 것만 해도 서부 LA 지역에 2명 그리고 또 시카고 지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예.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형제들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재외동포들이 현상금을 내걸고 조 전 사령관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달엔 재외동포들이 백악관에 직접 조 전 사령관을 잡아달라 이런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검찰이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부회장 또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식을 사게 한 후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7년 동안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MBN은 2011년 말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자본금 목표액을 채우려고 임직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MBN 경영진이 은행 보증을 받은 후 임직원들에게 550억 원을 대출받아 MBN 주식을 사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주 명부엔 임직원들이 주주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회사가 자본금을 부풀린 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검찰은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장대한 회장의 아들입니다. 검찰은 기소된 경영진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상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장대한 회장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회장을 포함한 MBN 경영진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경영진을 먼저 기소했고 장 회장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처럼 장대환 MBN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 진행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년 재허가 심사를 앞둔 MBN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기소 직후 MBN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자 장 회장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1988년 매일경제 대표이사에 오른 장 회장은 이후 93년 MBN 대표이사로도 취임해 26년간 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MBN은 문제가 된 자본 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 경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 회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MBN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MBN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문제가 된 자금을 처리하고 책임 있는 임원들의 보직 해임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와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방통위 조사가 내년으로 예정된 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 MBN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으로 광고 중단, 방송 승인 유효 기간 단축, 나아가 방송 승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어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11개의 증명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거나 위조했다고 적었습니다. 딸이 호텔 경영학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딸 입시 관련 각종 증명서 위조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크게 3개 분야입니다. 딸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나 공주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 등은 허위이거나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이보다 많은 11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호텔 경영학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턴 확인서를 만든 뒤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의 날인을 받아 딸이 고등학교에 확인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증명서는 내용을 보강하거나 날짜를 바꿔 다시 만들기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증명서를 스캔한 뒤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직인이나 서명 부분을 그림 파일 형태로 오려낸 뒤 붙이고 상장이나 확인서 내용을 입력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서 위조의 단계별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과 선물 거래를 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남편이 장관에 취임한 뒤인 지난 9월 30일까지도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 계좌 6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동생인 정모 씨의 계좌가 3개입니다. 나머지 중 2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또 다른 1개는 단골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의 계좌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2월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WFM의 음극재 평가 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뉴스가 나가기 전날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A씨의 계좌를 빌려 2,140만 원을 입금해 WFM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정 교수의 790여 차례 차명 거래 중 약 600여 차례는 페이스북 지인 계좌를 이용한 선물 옵션 거래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이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후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차명 거래 내역을 범죄 일람표에 적었는데 마지막 거래는 지난 9월 30일 선물 거래였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장엔 사실이 아닌 것이 들어있다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예상했듯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은 임박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경기 성남시의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현행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겨 개인 대출을 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총괄 대표를 지낸 코링크 PE가 지난 8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코링크 PE가 최대 주주로 있던 WFM 지분 110만 주를 담보로 맡겼는데 별다른 심사 없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따른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첫 학기에 유급했지만 노 원장이 만든 장학회에서 6차례 연속해 총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장학금을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살핀 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정의당의 지도부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빨리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윤소아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의 이 피의자들에게는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제1야당의 봐주기인지 아니면 눈치 보기 수사인지 그 상황을 들어야겠고 윤 원내대표는 영상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이 빠르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 연루자들을 우선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 등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의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측은 전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주 초에는 일정이 있어서 출석 못했다며 내일 중엔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지 2달이 넘은 가운데 아직 검찰에 출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반발했고 일부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회의는 시작부터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나는 늘 나 대표님 것만 손목은 얼마든지 잡아야 발목은 잡지 말라고. 오늘 회의에서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은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올린 뒤 바로 다음 날이라도 표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라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모두 사퇴하는 걸 당론으로 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의 컨소시엄이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입찰 가격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승부를 가른 건 역시 입찰 가격입니다. 1조 원대를 부른 경쟁자들과는 달리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회사로 만들도록 상당히 노력할 것이고 꼭 좋은 회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아직 생각한 적이 없고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과 면세점, 항만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를 함께 인수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호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옛 주식의 가격 등 구체적인 인수 조건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까지 인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사고가 난 지 13일째인 오늘 박단비 구급대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박 대원 어머니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전 독도 헬기 이착륙장을 비추던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수상해서 아마 좀 발견된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족들은 두 손을 꼭 모읍니다. 세 번째 실종자를 수습한 지 엿새 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6분 해양경찰함이 동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시신 한 구를 찾았습니다. 시신이 입고 있던 겉옷엔 박단비 구급대원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던 거 진짜 알고 있지? 가슴에다 묻고 있을게. 우리 단비야 사랑해.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남은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해.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해군과 해경함정 5척이 추가로 독도 사고 현장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독도 헬기 이착륙장 인근의 CCTV 영상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놀란 독도 경비대원이 뛰어나오고 사고 현장 쪽으로 CCTV를 급하게 돌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모습과 이륙한 헬기가 향하는 정확한 방향은 CCTV에도 없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홍 씨는 우울증을 앓아서 마약을 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재판에 마친 홍모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LSD는 왜 투입하고? 미성년자입니다. 홍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사서 한 번 투약하고 암페타민 성분 각성제인 에더러를 사서 2번 투약한 혐의, 액상대마를 사서 7번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3조각, 에더럴 3알을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홍 씨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범은 장기형과 단기형을 나눠서 선고받는데 모범수는 단기형을 마친 뒤 바로 출소할 수 있습니다. 홍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 질환을 겪었다며 눈물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홍 씨가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고 남은 마약을 숨길 생각도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며 밀반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투표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CJ E&M 고위직 인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절차상 입건한 거라고 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경찰이 프로듀스 시리즈의 수사 범위를 CJ E&M 고위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모두 10여 명이 입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엔 CJ E&M의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제작진 외에도 회사 윗선까지 투표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고위 관계자에게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위한 절차적 단계로 입건한 거라 설명했습니다. 입건된 고위 관계자의 수나 직급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안모 PD와 김모 CP의 구속 시한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이들을 이틀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출연 연습생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절벽과 철탑, 고층 건물처럼 높은 데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이 베이스 점핑이란 스포츠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하고는 다릅니다. 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이 짜릿한 비행을 마친 이들에게 경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군부대 공습 작전이 벌어진 듯 낙하산이 건물 사이를 휘저으며 내려옵니다. 지난 6일 입국한 러시아 남성 2명이 부산의 한 40층 건물에서 이른바 베이스 점핑을 한 겁니다. 이들은 전날 밤에도 다른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이를 찍어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다음 목표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해운대 LCT 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신고로 위험천만한 낙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에도 허락 없이 중국의 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과는 달리 베이스 점핑은 고정된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떨어집니다. 극도의 짜릿함을 느끼려는 동호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훨씬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데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스카이다이빙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선 베이스 점핑을 하던 호주 남성이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연장은 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상황이 고약한 것은 여기에 늘 방위비 문제를 꺼내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한일 연쇄 방문에 나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됐다며 시한 만료 전에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 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기내에선 지소미아가 지역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득을 본다고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유지가 이익이라며 우호적인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꼭 열흘 앞두고 유지 입장을 거듭 내세운 것입니다. 밀리 의장은 주한미군 문제도 꺼냈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파견이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가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가 중산층의 전형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을 설득할 구체적 논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미 국방부는 밀리 의장의 발언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그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난 7일에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오징어잡이 배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있었느냐는 것, 그리고 이들이 우리 군에 납포된 뒤에 밝힌 귀순 의사가 어느 정도 진심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어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방된 선원들이 탔던 오징어잡이 배에선 중국산 노트북과 북한산 스마트폰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살해된 선장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트북에는 북한 체제 선전 영상, 오징어 조업 정보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조사 결과 대공 혐의 같은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정보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조업 활동이 3, 4개월 동안이나 이어지니 전자기기를 갖고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납포된 뒤 귀순 의사를 직접 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중앙합동조사본부 조사에서도 남측에 남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동해 NLL 경계에서 이틀간 도주 행각을 벌인 데다 이들의 범죄 사실도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3년 전에 상사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33세 나이에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 이후에 검찰에서 해임됐는데 최근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등록을 보류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의 갑질과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책임을 물어 김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임 후 3년이 지난 직후인 올해 8월 말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검찰에서 해임된 경우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으니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측은 상임이사회 논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리는 김홍영 검사의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검사 재임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등록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등록됩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살처분을 한 돼지 사체에서 핏물을 포함한 오염수가 경기도 연천의 지천을 물들인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연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매몰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미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면서 뒷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돼지 사체를 가득 실은 트럭 10여 대가 빼곡했던 곳이 하루 만에 텅 비었습니다. 핏물이 고여있던 웅덩이는 석회가루로 덮였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매립지에서 오염수 논란이 불거지자 연천군이 하루 만에 트럭을 모두 옮긴 겁니다. 핏물이 떠다니던 골짜기에도 긴급 방제용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민통선 매립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마거천 지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붉은색 오염물질이 남아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물막이 작업을 하면서 색깔은 어느 정도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와보시죠. 이쪽을 보시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로 보이는 하얀색 거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식천의 효과밖에 더 있겠어요? 표면에 있는 거 대충 그걸 눈에 안 보이게. 정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살처분 매몰지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몰지에서 임진강 상수원까지 거리가 16km 정도 떨어져 있어 취수시설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천군도 최근 내린 비를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비가 내리기 전인 10일 오전부터 오염수가 발생했고 상수원까지 거리도 불과 1km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립지 옆으로다가 마거천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적이면은 뭐 결국 한 5km 이내가 되지 않을까. 7만 명한테 이게 상수가 공급이 되는데요. 오염된 물이 이쪽 추수장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연천군은 인근 하천과 상수원을 중심으로 긴급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문제가 된 살처분 현장의 모습은 정부가 마련한 지침과 부딪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부지가 충분히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살처분을 했다가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행동 지침엔 살처분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업체는 사체를 처리할 용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4만여 마리 넘는 돼지를 쌓아뒀습니다. 오염물 유출을 막아야 할 방역관은 이를 그대로 뒀고 핏물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운반 차량도 문제입니다. 밀폐된 적재함이 있는 차를 사용할 것을 권하지만 돼지는 트럭 위까지 쌓여 있고 밑에는 핏물이 고여 있습니다. 차에서 떨어진 사체도 나뒹굽니다. 경기 연천의 또 다른 지역, 포대 위에 돼지 사체를 올려놓습니다. 소독약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게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연천군은 사체를 고온 처리하는 이른바 렌더링 방식을 주로 써왔습니다. 저렴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어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땅에 묻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살처분을 서두르라는 농식품부 지시가 있었지만 부지 확보에 애를 먹었습니다. 부지라는 게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배우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또. 결국 연천군청은 지난 토요일 땅에 묻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부지와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렌더링 살처분 작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현장에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최규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역시 이것이 인체에 해롭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무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해봤는데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지하로 직접 들어가서 사람이 마시게 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 의학과 교수는 단백질 자체가 부패해서 나오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해를 끼칩니까? 이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을 이제 몸에 흡수하게 될 경우 이제 세포로 혈액을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전달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산소 전달이 안 되면 당연히 인체 각 부위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이 오염수 자체가 중금속 같은 물질은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질소 성분 등이 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질소가 이 토양을 만나면서 화학 성분을 거쳐서 이른바 질산성 질소로 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질산성 질소는 이 오폐수의 오염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상수원이 당장 오염된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렇게 밝히기에는 관련된 연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설명을 보면 문제 하천하고 오염된 하천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마실 물을 얻는 취수원하고는 16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이른바 유하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유하거리. 네, 그렇습니다. 이 유하거리는 이제 지금 취수장과 하천 간의 거리가 그 사이에 있는 실개천 등의 거리를 다 합쳐가지고 길이가 16km 정도 되고 꾸불꾸불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산등성이를 돌아서 이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리를 고려해서 16km나 떨어져서 상수원 자체는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저희가 만난 주민들은 불안감을 상당히 호소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도 매립지 바로 옆에 있는 마거천이라는 이 하천이 이 매립지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속을 고려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충분히 오염물질이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일부 언론에서 마거천 인근이 붉게 물든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 온 다음에 빗물과 함께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지금 최규진 기자가 가서 취재하고 찍은 것은 비 오기 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제보자나 환경단체들은 하나같이 이 오염수가 나왔던 거는 이제 비가 내리기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저께 보도해드렸던 영상은 10일 오전 8시경에 찍힌 것으로 휴대전화 정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연천 지역에는 오후 7시쯤부터 비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 상당히 적었는데요. 환경단체는 비가 내리기 전부터 오염수가 유출돼서 이 유속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수도 보호구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비 온 다음에 흘러나와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비 온 다음에도 이거를 방제 작업을 할 때는 안에다가 이제 정화조 안에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염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수질 검사를 전부 다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정부와 군청은 당장 시점을 딱 못 박아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부터 이 사고 지점과 바로 옆에 있는 마거천 그리고 임진강 상수도 보호구역 일대에서 시료 채취를 통해서 이 상수원 자체가 오염이 됐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집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건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특별한 벌이도 없이 집을 여러 채 사들인 경우가 꽤 많은데 대부분 탈세를 위해서입니다.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를 받은 다주택자 A는 올해 갓 3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집 2채를 샀습니다. 사들인 집은 임대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땐 할아버지가 대신 냈습니다. 이렇게 빼먹은 증여세만 수억 원입니다. 전업주부 B 씨는 연예인인 남편과 공동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준 돈으로 샀지만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강남 4구라든가 요즘 계속 뜨고 있는 마용성 지역, 그다음에 과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광역시들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30대 이하 사회초년생이 265명, 미성년자도 6명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인척에게서 돈이 건너갔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돈이 기업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해당 기업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고삐를 쥐고 있지만 시중에 넘치는 돈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한 재건축 단지의 견본주택입니다. 어제까지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31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6,575개가 몰렸습니다. 딱 한 가구가 나온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엔 461명이 신청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12대 1.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서울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도 경쟁률이 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치동과 잠원동은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거란 예상에 청약에 몰린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춰놔 현장에선 당첨되면 차익만 10억 원이란 말도 흘러나옵니다. 집값 오름세에 증가세가 꺾였던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 6천억 원 늘었는데 올 들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가 풀린 부산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홍콩이 사실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청년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5시간 뒤에 이번엔 홍콩 시위대가 친중 성향 시민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위대와 친중파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고 경찰도 더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위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이 남성이 시위대에 다가서는 순간
누군가 인화성 액체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홍콩 언론은 친중 성향의 남성이 시위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 홍콩 경찰이 21살 시위 참가 남성을 겨냥해 실탄을 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5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총격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시위를 격화시킨 겁니다. 이후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도 진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몰고 돌진해 시위 참가자들을 볼링핀처럼 쓰러뜨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강경 진압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escalating violence could get what the rioters want, not from the government, not from society at large. JTBC 윤세민입니다. 이 홍콩 사태는 중국 지식인에게도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서서 홍콩을 지지하는 건 쉽지 않죠. 한국을 찾은 중국 작가 옌옌커는 용기를 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소중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但也非常清楚地表达一点，就是我非常不赞成任何以任何理由进行的暴力活动。第3点，我想说一点，人的生命高于一切，无论发生任何事情，人的生命都是大于一切的。 옌옌커는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위화 모옌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작가로 꼽히지만 정작 중국 사람들은 그의 책을 읽기 힘듭니다.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췄다는 이유로 나오는 책마다 회수되거나 금서로 지정되기 일쑤입니다. 중국에서 읽혀질 수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바깥 세상을 향해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힘이 됐는데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我想非常清楚地表达一点，就是我非常理解整个人类为人的尊严和自由所有的努力活动。 홍콩 시위는 문학이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옌옌커는 중국 기득권층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작가로 불립니다. 我不认为我对中国现实有什么批判，我只是讲出了某一种真实。 살면서 많은 이상을 품고 있었지만 그중 80%는 실패했다고 말한 그는 그럼에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작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육군 모부대 정비구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이 부대 소속 장교 등 간부 4명이 다쳐서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마약 광고의 링크도 올라와서 경찰이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인천의 한 고등학생 A군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군은 텔레그램의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아동 성착취 영상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팅방엔 수천 명이 참여했고 마약 판매글의 링크도 올라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했다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마약 광고가 올라오자 겁이나 방을 폭파시켰다며 마약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 유포한 음란물의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공유하는 것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채팅방에서 이뤄진 마약 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군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 B군이 영상을 유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B군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신을 지목한 사람을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을 더 좋아하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에 사는 김평수 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다닙니다. 기술이 부족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 아들 같은 사실 지금 그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큰 병원을 찾는 건 김 씨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중증 질환자의 93%가 서울의 병원을 찾는데 경북 내 병원에서 진료받는 도민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격차는 더 커집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기구라든가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기술적인 면, 치료 면이 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2002년 이전에 만든 오래된 특수 의료 장비를 쓰는 병원 비율을 보면 서울은 8.5%인데 충북과 울산, 대구는 서울의 2배 수준입니다. 감기, 합병증 없는 고혈압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57%에 달합니다. 환자 수가 줄어 매출이 떨어지면 좋은 의료진 확보는 물론 첨단 장비를 들여오기도 어렵습니다.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리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환자들은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데 지방 병원은 의료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최근 응급실 문을 닫은 전남의 종합병원입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뭐 1억 적자라니까 1억 다 대줄게 라고 해도 저희 자신 없어요. 간호사 인력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간호사 파견이었습니다. 대형 병원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지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시작했지만 사실상 실패입니다. 파견된 간호사는 3년간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20억 원으로 많지도 않은데 그마저도 8억 원 쓰는데 그쳤습니다. 추가 수당이 있지만 생활터전을 옮기면서까지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간호사를 찾기 힘듭니다. 지역병원 의사를 늘리겠다며 시작한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줍니다. 20명 뽑으려 했지만 지원자는 9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정부가 또 다른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병원에 우수병원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전문병원 지정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야생에서 사라졌던 여우를 되살리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우는 사실 주변 환경에 예민한 약한 동물인데요. 소백산에 자리 잡은 여우를 강버들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속이 아니고 민가 주위에서 살다 보니까 로드킬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수심을 듣고 개체 있는 위치로 가서 도로에 나온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린이 측과 법원 조정을 통해서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지금까지의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의 치료와 수술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어린이와 가족이 입은 상처에 깊은 위로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의된 게 맞다면 처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식비로 쓰려고 판돈 28만 원을 걸고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 등 5명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A씨 등이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며 내기 화투를 쳤지만 소액인데다 모은 돈을 야식비로 썼기 때문에 도박 혐의로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대선 부정 논란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망명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랄레스는 사임 직후 대통령궁을 나와 바닥에 담요를 깔고 노숙을 하는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눈 덮인 활주로에 미끄러져서 요동을 치다가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 41명은 모두 무사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이 횡령과 성폭행 의혹으로 영구 제명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 전 회장의 재심을 기각하고 축구협회가 내린 제명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을 맡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율, 사전에는 악기의 음을 표준에 맞추어 고름이라고 풀이합니다. 이 말은 갈등의 골이 깊을 때 타협하는 과정에도 심심치 않게 쓰이죠. 조율은 화려한 무대 뒤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는데요. 근사한 이 말 하나를 붙잡고 64년 동안 피아노와 씨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뜨거운 갈채도 오로지 연주자에게만 향합니다. 무대 뒤 조율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객 없는 무대, 박수 없는 연주, 조율사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조율사 보고 블랙스원이라고 그래요. 맨날 껌껌한 데서 이렇게 하니까 어둠의 자식. 163cm의 작은 키, 그만큼 작은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늘 펼쳐서 건반을 눌러야 되는 왼손은 크고 오므린 채 현을 조이고 푸는 오른손은 작습니다. 건반과 씨름한 지 64년. 아름다운 화음에 빠져 교회 풍금을 뜯어봤던 공업학교 졸업반부터 이종렬의 세상은 여기 건반 위였습니다. 피아노 공장의 조율사였다가 이젠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거친 소리를 깎아서 예쁜 둥근 모양으로 소리를 만들죠. 어느새 81, 그래도 귀는 늙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을 반복해 치면서 현을 조이고 풀면서 옳은 소리를 찾아갑니다. 사격 선수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숨도 안 쉬거든요. 이게 230줄인데 계속해서 230번 그런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88개의 건반이 쭉 고른 소리를 내야 하는 피아노는 우리네 세상을 닮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을 바탕으로 서로 타협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구성한다고, 모두가 아름답기 위해 서로 똑같이 양보해서 음을 결정한다고 이종렬은 피아노를 민주주의에 빗댔습니다. 조율을 종교처럼 생각했어요. 일생을 바쳐서 연구할 수 있는 학문, 그렇게 생각했죠. JTBC 권근영입니다. 아파트 이름 지을 때 지역 이름하고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에서 받는 인상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제 행정구역과 다른 동네의 이름을 갖다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막을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많은 경기 수원시의 한 사거리입니다. 차도 옆으로 이렇게 같은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연달아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남동탄이라고 적혀 있고요. 남은 세대를 특별 공급한다고 쓰여 있는데 굉장히 솔깃해 보입니다. 어떤 곳인지 여기 적혀 있는 번호로 한번 직접 문의해 보겠습니다. 네, 현수막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혹시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견본주택의 위치가 적혀 있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안내받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남동탄이란 지역명이 크게 강조돼 있습니다. 홍보관으로 들어서자 역시 동탄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 노선이 확정되는 등 여러 교통 호재가 겹쳤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물어보니 오산이라고 답합니다. 동탄이라는 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동탄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상 저희가 오산이기 때문에 동탄에는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 인근에 들어선 거라고 말합니다. 동탄이 여기서 끝이에요. 이 동탄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산 쪽으로 내려요. 하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남동탄이란 이름을 넣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동탄으로 가시면 10분 정도. 굉장히 거리 가까워요, 생각보다. 아파트 부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내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주소는 오산시 원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래 아파트 이름에는 남동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부터 동탄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차로 가보겠습니다. 차로 20분이 걸립니다. 반면 오산역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잘 모르는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혹할 수 있겠죠. 역시 오산시에 있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이름에 서동탄이 들어갔습니다. 엄연히 다른 지역이지만 사업자가 정하는 이름에 지자체가 관여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런 과장과 허위 광고는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도 좀 고민이 됐었어요. 저희도 뭐 사실 오인될 수 있는 소진이 있다고 저희도 보는데 금형층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지역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이용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곳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는 전부 DMC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까지는 2.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기도 쪽도 DMC, 북가장동도 DMC, 상암동도 DMC, 다 DMC 써요.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겸은 옛날에 연탄공장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이미지가 그랬는데 이제는 DMC역 하면 여기 주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붙인 이름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DMC가 맞으면 어찌나 헷갈려. 건설사는 허위나 과장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규제가 없는 이상 소비자들의 헛걸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유선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김병수, 올해 70이 되었다. 작가 김명하는 한 노인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직 연쇄 살인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데 살인의 순간과 방식은 또렷이 기억하지만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후에 가장 최근의 일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메모하고 녹음하고 기록하는 작업. 그는 부서지는 기억을 붙들고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작업인 동시에 하나뿐인 딸을 또 다른 살인범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사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세상에는 하나뿐인 딸도 또 다른 살인범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비극이었을 뿐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말. 그가 만들어낸 세상은 정말 알츠하이머라는 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을 이른바 선택적 기억 때문이었을까? 한참 전에 출간된 이 책을 다시 떠오른 이유는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가을볕 아래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과 몸짓은 병을 앓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대로였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았죠. 그러나 책임과 죄의식을 지워버리는 대신 그가 끝까지 움켜쥐고자 했던 것은 끝없는 자기 애일 뿐.
이젠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가해의 기억은 자부심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가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동시에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모욕과 상처를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이 쉽게 읽힌다면 당신은 소설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를 다룬 김명하의 책을 해설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 담고 있는 함의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 그러나 책의 제목은 이미 많은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악인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를 다룬 그 책의 제목은 살인자의 기억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건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하고 확인을 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죠. 팩트체크 해본 결과 아베 내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엉터리로 해석을 했고 이걸 일본 국내 정치에 꾸준히 활용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일본 주장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평가한 이번 정부 들어서 재평가했죠. 2017년에 TF 보고서를 보시죠. 일본이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다. 근데 이건 당시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였다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대신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TF는 당시 이 합의가 일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명분을 줬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주장대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다는 일본 논리에 동의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이 돼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한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게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TF도 당시 우리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이 위안부 피해자 또 성노예 뭐 이런 용어를 언제 어떻게 써왔느냐는 사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1993년에 이 관련 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 법 이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시아 여러 국가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위안부는 이 일본군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가해자의 용어인 것이죠. 강제성과 폭력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여서 단어의 뜻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와 무관하게 성노예라는 표현도 써왔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란 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돼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안부라는 명칭 성격을 성노예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외교부도 영문 표기로 comfort woman, 그러니까 이 위안부라는 표현과 함께 섹스 슬레이브라고도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모든 억지 주장들이 역사를 좀 왜곡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요. 정현백 당시 여가부 장관도 유엔 회의석상에서 이 성노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5일 뒤에 바로 일본 측이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외교 청서에 나온 문구와 똑같습니다. 이 성노예라는 말은 사실에 반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일 간 합의 시에 한국 측이 모두 이렇게 확인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외교 청서에 나타난 주장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걸 보시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바로 다음 달인 2016년 1월에 일본 의회에서 왜 합의를 했는데도 해외 유력 언론들이 이렇게 성노예라는 표현을 계속 쓰냐라고 일본 자국의 외무상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외무상의 해명은 한국 측도 이후에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만 쓴다고 표명해 왔다.
역시 이 외교 청소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성노예는 1996년에 유엔 보고서에 등장한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줄곧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성노예 인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국 정치에 활용을 해온 겁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복잡한 돼지로 잡았습니다. 예, 왜 복잡합니까?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돼지가 살처분되고 있는데요. 그랬죠. 사실 끔찍한 일이고요. 예. 그런데 또 축산농가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서 울상입니다. 예. 오늘 돼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는 경기도 주최로 지금 보면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한돈 사랑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인데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서 저렇게 지금 머리에 돼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약간 뭐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꼭 써야 되나요? 예, 뭐가 관심을 끌려고 뭐 했고 아무튼, 돼지 모자를 썼기 때문에 오늘 기사에도 조금 많이 나온 측면도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눈 모양을 보면 돼지가 약간 웃는 모습이었는데 돼지 모자를 쓰고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문희상 의장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돼지 문제에 관해서 돼지가 앞장서야 돼지 이 한번 망가져도 그 길이 있다면 봐야겠다라고. 본인 별명을 얘기한 건가요? 예, 평소에 본인 앞에서 돼지라고 하지 마라라고 자학개그를 하는데 또 돼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의 참상을 방치할 수 없어서 나왔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예. 돼지고기를 먹자면서 동족의 참상을 방치할 수 없다. 이건 뭐 일단 모순입니다. 그건 박성태 기자가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 아무튼 소비를 촉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와서 예. 수돗물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나와서 일부러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들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 늘면서 돼지 공급은 떨어졌는데 예. 지금 돼지 산지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줄었는데 가격도 떨어진 건 드문 일인데 예. 돼지열병이 혹시 사람에게도 먹으면 찝찝할까 봐 안 먹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돼지열병은 돼지과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인체엔 전혀 무해합니다. 예.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가격을 잠깐 보면 보통 110kg 기준으로 돼지고기의 산지 유통 가격은 38만 원대였는데 최근엔 3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울상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캠페인을 해왔는데 사실 어제 뉴스룸에서도 보도했고 오늘 조간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경기도 북부에서는 돼지 살처분이 무리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돼지 핏물이 강을 적시고 그래서 취수원이 오염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것도 문제지만 수많은 돼지가 사실 병으로 살처분을 당하는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돼지 탈까지 쓰고 나와서 희어했어야 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당의 노무현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보수통합을 강조하고 또 당의 지도자급이라고 생각되는 중진들은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된다라면서 모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런가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번 국회의원 떨어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을 위해서 험지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중진들이 험지에 출마하면서 당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그 공을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국당 전신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잖아요. 탄핵 소추까지 했는데 험지 출마는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서 이제 김무성 의원은 3번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했는데 부산에 2번 국회의원에
떨어지고요. 예. 한 번 부산시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산 출마에 나서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고 예. 그 신념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대통령도 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본받자 했는데 사실은 맥락에서 많이 다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고집스럽게 출마했던 것은 당시의 시대 정신인 지역 감정을 없애자는 차원이었고 예. 오늘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중진의 험지 출마는 당의 전략적 승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간절한 총사퇴로 오늘 잡았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총사퇴 얘기도 나왔죠.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12월 3일 이후에 빠르게 부의하겠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하자 선거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총사퇴하겠다라고 재선 의원들이 당론으로 제안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들어보죠. 일단 예. 재선 의원 박덕흠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이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한국당은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자 총사퇴하자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현실성이 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황교안 대표는 저런 재선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말씀을 표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받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실효성은 없는 카드라고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별 간절하게 보이지 않는 게 12월 이후에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번 한국당 의원들의 임기는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은 없는 셈이어서 예. 다 끝난 임기를 총사퇴하겠다는 것도 간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비는 안 받나요, 그럼? 총사퇴를 하게 되면 세비가 안 나가는데 예. 일단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넉 달 정도는 세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간절하다라고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간절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나머지 자격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더욱이 현재 한국당 의원 60명이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됐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강제 소환 영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내일 빠르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의원직을 총사퇴하게 되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 출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할 가능성은 예. 거의 없다라고 그 볼 수 뜻으로 있겠습니다. 얘기한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능 시험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